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추워서 힘드시죠? 저도 진짜 일어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난방을 해놓고 자는데도 왜 이렇게 집이 추운지. 네, 이럴 때 면역력이 깨지기가 무척 쉽습니다.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아직 창창한 20대시고 저보다 쌩쌩하신 거 저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제가 건강을 건강할 때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매년 그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며칠 전에는 또 장염에 걸려가지고 주말에 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나는 대장내시경 약을 먹지 않았는데 왜 내시경 약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일까.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요새 또 응급실에 가면 또 내 맘대로 진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날도 추운데 뭐 3시간 4시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약을 대충 먹고 그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뵈러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멀쩡합니다. 자, 오늘부터 4일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 회마다 그 회차가 시작되기 전날에 기출문제 프린트를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밀릴 것은 일단 너무나도 어찌 보면 확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올해 기출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 기출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그러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진도는 좀 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강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보강 일자가 잡히면은 또 이제 뭐 공부 스케줄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니까 뭐 다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보강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선은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로 착각을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 두 날은 일단 8시 반에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좀 일찍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수업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계속 목요일이래. 금요일과 토요일 3회차, 4회차는 우리가 30분 일찍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는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간식을 준비를 했고 그거를 들고 오느라 정말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이제 낑낑거리고 들고 오려다가 자신이 없어서 아버지를 호출했어요. 딸에게 잡혀 사는 불쌍한 우리 아빠.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또 다 사느라 뭐 그러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간식도 이전에 이제 준비를 해드렸던 거랑 조금 색다른 그래도 맛있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조그만 소정의 까까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저를 간식을 가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가지러 오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유인이 큰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기출문제부터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6개년치 우리가 이번 수업에 6개년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1, 20, 19, 18, 17, 16, 그쵸? 그래서 16년도 기출까지 이제 말씀을 쭉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이 기출문제 언어 논리의 경우에 좀 연도별로 시험 문제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도별로 기출문제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의 기출문제쯤으로 가면은
그냥 무난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정말 포인트만 딱딱딱 짚어드리고 자세한 해설을 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선택지가 이래서 정답이다, 요래서 오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정보 판단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이 문제들이 어떠한 출제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해당 문제와 동일한 출제 장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정리를 해내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시험을 보러 가면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봤었던 기출문제의 지문들, 선택지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뭐 지금까지 봤었던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접했었던 그런 지문들, 선택지들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뭐 당연히 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이래서 정답이구나, 이래서 정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이 해당 문제의 출제 장치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더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뭐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간략하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6년도 기출 문제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19, 20, 21 맞죠? 네. 저도 이제 행시 준비를 할 때는 그래도 셈에 좀 밝았는데, 언어 논리만 하다 보니 셈이 참 약해졌어요. 참 사람이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2016년도의 기출문제, 이때는요 모두가 대부분의 분들이 시험을 굉장히 잘 보셨던 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2016년도의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그냥 뭐 다 쉽더라, 그래서 뭐 90점 이상 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던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각 문제들마다 문제 유형별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정답률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변별력 있는 출제 장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출제 장치들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90점을 받으신 분들도 언어논리 시험을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조금 민구스러운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92.5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 100점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난이도가 정말 낮았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보시러 이제 가시는 분들 모두 다 출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출중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난 출중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출중하신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 공직에 진출을 해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당연히 변별력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험이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시험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언어 논리에 제시가 되는 문제들에서 제시가 되는 지문의 수준이 굉장히 좀 훌륭한 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대놓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죠. 좀 퀄리티가 후지다. 그래서 이때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참 많이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 2016년도보다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어요.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16년도에 출제를 했었던 시험 문제에서 나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을 좀 그래도 잘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 분들은 왜 시험을 잘 보신 다른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조금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보여지느냐?
지문을 못 읽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이 2016년도 시험에서는요, 각각의 선택지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오 판단해 보세요 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다른 연도랑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자, 꼼꼼하게 내가 물어보고 있는 것들 다 잘 챙겨서 정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출제 경향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적성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업무를 꼼꼼하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잘 다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출제 의도는 갖춰져 있었어요. 꼼꼼함. 그래서 이 2016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 문제들 중에 일치 추론형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나의 선택지,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것을 내가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택지에서 정오 판단해보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정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무리 없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수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사 담당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어떤 사람 뽑고 싶겠어요? 그냥 꼼꼼하지 않지만 성격이 좋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 이런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좀 성격이 별로라서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할 때만큼은 꼼꼼하게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직무적성 시험은 일단 꼼꼼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도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각 문제 유형별로 이 2016년도는 난이도가 최하,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어도 잘 푸실 수 있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변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겠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가장 최신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2017년도 대비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막 출제를 했을 때 인터넷에서 문제 수준 욕할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 풀만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근데 그냥 유형별로 논증구조 분석을 잘할 수 있습니까? 빈칸 추론 유형의 경우에는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등등의 그런 기본적인 능력, 각 유형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기본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왜겠어요? 2016년도 시험 때문인 거예요. 2016년도까지는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었고, 특히나 2016년도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기가 없어도 내가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언어 논리 잘한다고 그렇게 탁 취해 계셨었어요. 딱 취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시험장을 가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점심시간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문제가 어려운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왜 어렵지? 이 문제를 왜 어렵다고 얘기하시지? 싶은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최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시험은요, 난이도가 그냥 하에서 중하 정도?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최하는 확실히 아닙니다. 최하는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 2017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시험은요, 각 유형별로 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당연히 꼼꼼함 갖추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18년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 문제들을 또 보면은요,
이때는요, 내가 이 문제 유형이 이런 거다라고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 문제 유형이 뭘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쉽게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출제자의 의도가 가려져 있는 문제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2017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2017년까지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형이 무엇인지 내가 한눈에 보기 어려운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2017년까지 출제가 아예 안 됐었느냐?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2017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기본기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2017년도에 이제 문제가 2016년보다 조금 어려워지면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출제 장치, 그러니까 이 2016년도까지는 잘 사용이 되지 않던 그러한 출제 장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문제들에서 정답률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출제 장치가 나왔을 때 정답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 시험에 또 등장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의 시험 문제 난이도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객관적인 난이도는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체감 난이도,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시험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시험장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정말 예전처럼 92.5점 받는지 한번 보자. 근데 전 집에서 풀었는데 그냥 2개 버리고 다 맞췄는걸요? 예. 그리고 제가 시험장 들어가면 점수 인증을 해야 되니까 저도 OMR을 제대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한 자리 어떻게 될까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과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다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객관적인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왜 80점이 나오는 게 힘들까? 라는 게 저는 좀, 조금, 예, 죄송해요. 이해가 조금 잘 되지는 않았어요. 예, 이해가 잘 되진 않은데,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예, 지금은 이해를 하고, 예, 그래서 이때는요, 기본기에 뭔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이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를 갖추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그러한 출제 장치가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불어서 꼼꼼함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출제 기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렵게끔 포장을 싹 해놓는 문제들이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시험이 다가왔어요. 2019년도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예, 맞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어려웠느냐? 이때 시험이 왜 어려웠느냐? 일치 출운형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일치 출운형 때문에 어려웠어요. 사실 2019년도까지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뭐 강화 약화형이라든지 뭐 특히 강화 약화형의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논증 구조 분석을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다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준비를 좀 잘 하고 들어가도 긴장을 하고 이제 좀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예. 그런데
뭐 사례 찾기 유형이라던가 뭐 견해평가 유형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딱히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일치 추론형이 제가 봐도 와 이거 너무했다 싶은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치 추론형, 그러니까 각 문제 유형별로 제 수업을 그동안에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게 기본적인 출제 장치고요. 여기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출제 장치들 요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발전되어서 등장합니다 라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치 추론형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변별력이 올라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출제 장치가 다 등장했어요. 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치 추론형 한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3분씩 걸렸대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내가 풀었는데 그 뭐 10번까지의 문제들 중에 일치 추론형이 아닌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풀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30분이 지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치 추론형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예, 코로나가 도착을 했어요. 이때 뭐 무강 끝나고 뭐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한데 싶어가지고 그냥 명동에 백화점에 갔는데 손님보다 점원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휙 보고 예, 점심때쯤 되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뭐 중국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길래 도망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딱 오고 그러고 나서 시험이 연기가 됐죠. 시험이 연기가 되고 그래서 원래 준비를 했었던 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에서 다 폐기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때 시험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고 시험을 보러 갔다 오셨었던 분들의 분위기가 일단은 두 가지로 이제 나뉘었었습니다. 어렵더라. 그리고 되게 쉽던데? 라고 하시는 그러한 견해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점수가 이제 뭐 나오고 또는 뭐 최종 정답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근데 내 점수 왜 이래? 나 시험 문제 쉽다고 생각했는데 내 점수 왜 이러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예, 이제 문제를 시간을 재고 막 이제 풀어보는데 이때 원어논리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2020년도에 많은 분들께서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리고 정답률이 다른 연도의 문제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가라앉는 문제들이 좀 대거 등장을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 2017년이나 2018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난이도예요. 그런데 이 일치 추론형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났느냐? 함정이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가 다른 연도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 되게 쉽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막 이제 문제를 신나게 풀어 나가셔요, 시험장에서. 근데 채점을 해보면 내가 함정에 발을 다 푹푹 담가서 빨간비가 내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2019년도에 훨씬 더 어려웠던 시험에서는 80점을 내가 훌쩍 넘겨가지고 1차를 합격했는데 2020년에 시험장 들어갔더니 60점대. 내 점수 왜 이래?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또 이러한 특징도 있었네요. 독해 파트의 문제, 언어 파트의 문제에 대놓고 기호화 이용해서 문제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계속 기호화해서 문제 푸시면 되게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호화해서 문제를 풀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기호화를 해서 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단 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해도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염두를 하고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빡세게 연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상하네. 싶은 생각을 하게 있었던 그런 견해도 있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2019년도에 그렇게 기호화를 해서 문제를 풀게끔, 그러니까 대놓고 지문과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명제의 표준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호화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출제자가 대놓고 유도를 한 문제들이 201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날부하게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만 잘 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호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에도 조금 요구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좀 요구가 되기는 했었어요. 자, 그리고 2021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 지금 6년치의 그 기출문제의 난이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6년치만 비교를 했을 때는요, 끝판왕 보스입니다. 끝판왕 보스가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논리 파트의 그 논리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논리 문제라고 쓸게요. 이러한 분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논리 문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출제 장치가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약화형이 문제가 굉장히 조금 출제가 됐어요. 딱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그냥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전제를 그냥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러한 출제 경향보다는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력을 떨어뜨리고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문증을 약화할 거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출제 장치를 제가 2017년도에 2018년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좀 만들었었는데, 그때 검토를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세종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모강 끝나면 만나러 갈 거예요. 조카 보러 갈 건데, 아무튼 그 분께서 저를 말리셨어요. 선생님, 어렵게 내고 싶어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가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문제를 이제 몇 개 좀 폐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출제 장치를 제가 이제 주섬주섬 꺼내들 때가 됐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강화약화형도 굉장히 어려웠고, 사례찾기형도 어려웠어요. 그 검은색 공, 노란색 공, 빨간색 공 꺼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례찾기 유형 문제가 2문제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지문을 읽기도 싫고 문제를 풀기도 싫고 문제를 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정오 판단의 틀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도 시험장에서 지문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문제, 뭐 연역 논증, 뭐 전제 찾기, 뭐 참고진유형은 조금 이거 이렇게도 냈어? 라고 하면서 되게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참고진 문제를 제외한 다른 논리 문제들, 뭐 퀴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문제들이 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80점 받을 수 있어요. 이 80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뭐 아무런 뭐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시험장에 가가지고 자연인의 상태로 시험을 봤을 때 80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올해도 저한테 한승아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면 75점밖에 안 나왔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자,
그것보다는 훨씬 제가 점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료 공개로 이제 샘플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8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시험 운영 전략상 80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답률 100%를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손댄 문제를 풀어서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답률이에요. 그랬을 때 8문제를 버려요. 그리고 32문제를 풀어서 내가 다 맞추면요,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에서도 80점 가능해요. 그리고 올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77.5점 정도만 받아도 내 점수가 내 직렬에서 그렇게 나쁜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언어 논리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답률적인 측면에서 욕심을 내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40문제를 모두 풀어서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방향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전략적으로 일단은 뭐 보통의 난이도에서는 3개 정도나 4개 정도까지는 버려도 괜찮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거 지금 난이도가 이렇다 저렇다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하셔야죠. 몇 문제 좀 더 버려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문제를 버린다. 이런 난이도에서는요, 8문제를 버리고 32문제 다 맞춘다? 이게 불가능해요? 90분 동안?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문제를 풀다가 1분 동안 문제를 살펴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문제를 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벌 수 있는, 다른 문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요, 나머지 8분이에요. 8분. 그렇죠? 한 문제당 2분씩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이렇게 편하게 보면은요, 그럼 그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에다가 할애를 하면 난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2021년도 시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무조건 다 잘 해결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특징, 어떠한 출제 장치가 문제에 등장을 했을 때 이걸 좀 과감하게 패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을 잡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1년도 1번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이 가책형 기준으로 1번 문제, 여러분들 가책형 가지고 계신 거 맞죠? 가책형 기준으로 1번 문제. 이 문제는요, 지문의 길이가 뭐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고, 그리고 지문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들 정호 판단을 해보면은요, 정호 판단의 근거가 제법 산재해 있다라는 특징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요, 지문 읽고 내가 이해를 잘할 수 있어도 선택지 하나하나 정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호 판단의 근거가 2016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처럼 지문의 어떤 문단의 한 문장 또는 옆에 붙어있는 2문장 정도에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당연히 내가 선택지 정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요.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이러한 직무적성 시험의 경우에는요, 내가 문제를 빨리 풀었다? 이 문제 쉽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 문제 어렵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선택지 정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점 때문에 체감 난이도 그리고 문제 자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다 정호 판단의 근거가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요, 인상이나 선입견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한 선택지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정으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선택지는 좀 비교적 잘 피해 가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정답이 되는 선택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4번 선택지. 도화서 소속 화가는 끊고 끊어읽기 하셔야 되죠. 선택지 끊어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화서 소속 화가는 끊고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끊고 사적으로 주문된 그림을 제작하는 데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화서 화가 소속 화가가 수입을 얻는 그러한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 수입을 얻는 경로들이 있을 거고 그 경로들에서 수입을 어느 정도 얻는지를 지문에서 언급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는요. 사적으로 주문된 그림을 제작하는 데서 얻는 수입, 그 이외에서 이제 얻는 수입, 이것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둘 간의 정도 비교 가능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 표현이 정보 판단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선택지는요. 여러 대상 간의 정도 비교라는 정보 간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됩니다. 정보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쫙 뿌려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화원이 누구냐, 이 화원은 도화서 소속의 직업화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또 보시면 이 화원은 낮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사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제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들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서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작품은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봉에만 의지하는 다른 하급 관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4번 선택지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적으로 주문된 그림을 제작하는 데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그나마 좀 매력적인 오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3번 선택지가 될 겁니다. 자, 3번 선택지.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도화서 소속 화가는 끊고 다른 화원에 비해 끊고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도화서 소속 화가가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화원들은, 그러니까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는 다른 화원들은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선택지에서 정보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화원은 조선시대 관청인 도화서 소속의 직업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 공신초상, 의궤 같은 궁중기록화, 궁중장식화, 각종 지도, 청와백자의 그림, 왕실 행사를 장식하는 단청 등 왕실 및 조정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회화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화서에 소속된 사람이 이 업무를 한다, 이 업무를 한다, 이 업무를 한다 이렇게 나눈다라기보다는 이 화원이 그리게 되는 이 모든 그림을 다 그리게 된다, 이 업무를 모두 다 한다라고 일단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도화서 소속 화가, 그리고 다른 화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지문을 통해서는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화원은 두 번째 문단에서 국가가 인정한 20에서 30명의 최상급 화가 중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화서에 일단 소속이 되는 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최상급 화가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도 누구는 최상급이고 누구는 최상급이 아니라 그냥 상급이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선택지, 임금의 초상화, 용안을 그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거니 라고 나만의 논리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고르실 수 있었던 그런 비교적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다른 선택지들은 예, 여러분들께서 다 정오 판단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예, 그러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뭐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1번 문제랑 비교를 해 놓고 봤을 때 선택지 정오 판단의 근거가 1번 문제처럼 뭐 굉장히 산재해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산재해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뭐 정답이 되는 선택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선택지였죠. 형조에서 수집한 지방의 공문서는 끊고 승정원의 형방 승지를 통해 끊고 왕에게 보고되었다.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으신 다음에요. 이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요. 형조에서 지방의 공문서를 수집한다라는 것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이 왕에게 보고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그게 맞다면 이 지방의 공문서가 승정원의 형방 승지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정오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지금 국가 조직을 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승정원도 6조에 맞춰서 6방으로 구성이 됐고, 이 6방에는 담당 승지가 1명씩 배치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국정 업무가 6조를 통해서 수합이 되었고, 6조는 이를 다시 승정원의 해당 방해 승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조도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조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대놓고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6조 중에 하나인 형조, 당연히 지방의 공문서 수집하는 업무 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해당 방해 승지에게 보고가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형조에서 수집한 지방의 공문서가 형방 승지에게 전달이 됐겠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왕에게 보고가 됐겠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선택지를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4번 선택지. 사관의 역할을 겸하였던 끊고 주서와 승지는 끊고 함께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택지에서 정오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은요. 첫 번째, 사관의 역할을 주서와 승지가 모두 다 겸했느냐, 주서가 사관의 역할을 겸했느냐, 승지가 사관의 역할을 겸했느냐라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맞다면 주서와 승지가 승정원 일기를 같이 작성했냐,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에 정오 판단의 근거가 산재해 있는데요. 승정원이 6조에 맞춰서 6방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6방에는 담당 승지가 1명씩 배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왕의 업무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담당 승지가 그걸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했죠. 그렇죠? 그리고 주서는 사관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승지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라는 것을 왜 말씀드렸겠어요? 승지가 사관의 역할을 겸했는지를 승지의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주서의 경우에는 사관의 업무를 겸했다라고 하는 것, 주서가 사관의 역할을 또 겸했다라고 하는 거 분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지가 사관의 역할을 겸했느냐?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승정원 일기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서가 자신이 기록한 삭초를 정리해서 이것을 승정원에서 처리한 공문서나 상소문과 함께 모두 모아 매일 승정원 일기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승정원 일기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죠?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는 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승지가 승정원 일기를 작성을 하느냐? 지금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서와 승지가 함께 승정원 일기를 작성했느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지 정오 판단을 하실 때 이 선택지를 끊어 읽기를 하시고 나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뽑아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때,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 때는
내 배경 지식이나 나의 논리, 나만의 논리대로 정보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왜 높지 않았냐? 이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 함정으로 기능을 하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걸 출제자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 이거 왠지 지문의 내용 토대로 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얻게 되는 인상이나 선입견을 그러한 그 선입견에 의해서 선택지를 정답이라고 고르신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별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출제 장치, 함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선택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선택지 끊어읽기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출제자가 이 선택지에서 어떠한 것을 묻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이 함정에 발을 푹푹푹 담글 때 여러분들은 잘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정답이 되는 3번 선택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끊고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되어 끊고 이질 감소에 기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은 다음에 이 선택지에서 정보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 첫 번째,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됐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17세기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17세기 이전에 논의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내용도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이질 감소가 나타났느냐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변화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변화되어라고 하는 표현, 이러한 표현이 선택지에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간의 관계를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자, 이 변화되어라고 하는 표현은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또는 그래서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로 합치면서 여기에 어미가 어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 어미, 얘 때문에 이 선택지에서는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원인이고, 이질 감소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정오 판단하세요 라고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간의 관계는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많이 놓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내년 시험에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3번 선택지에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정보 판단의 근거가 있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15세기에서 16세기에 논에서 생태계, 그러니까 미생물 생태계가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논은 하천 주변의 범람원에 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논이라고 하는 곳이 습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습지에서 사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번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인 이질이 등장을 했어요. 이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17세기 이후에는요, 농지 개간의 중심축이 이 습지 범람원에서 산간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쵸? 산간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것이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의 생태계가, 미생물 생태계가 습한 것에서 건조한 것으로
조금 더 건조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그 17세기 이전이랑 달라졌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이질 감소가 나타났다 확인할 수 있죠. 수인성 전염병이 감소했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간의 관계, 원인과 결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2번 선택지를 고르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자, 2번 선택지 15세기에서 16세기 끊고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끊고 17세기 이후 끊고 감소하였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 읽으시고 나서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조선의 하천에서 시겔라균이 번성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겔라균이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17세기 이후에는 감소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지문에서요, 시겔라균이 세 번째 문단에서 습지 생태계에서 번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습지는요, 그러니까 논이 만들어지는 이 습지는 하천의 범람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천의 범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게 하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겔라균이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지문에서요, 범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서요, 하천 주변에 하천변에 분포하는 넓은 범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이고 물이 흐르는 그것의 하천이고 그 주변에 있는 하천이 넘쳐가지고 만들어진 땅, 이게 범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 주변의 범람원, 이 습지에서 시겔라균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천 자체에서 시겔라균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번성했느냐 아니냐 알 수 없어요.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시면 이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문을 읽고 얻게 되는 인상이나 선입견에 홀랑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선택지 끊어읽기가 왔다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실제로 시험 점수를 끌어올려서 80점을 뚫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본단 말이에요. 어떠한 얘기를 이제 수업을 이후에 듣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냐?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선택지 끊어읽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선택지 끊어읽기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 내가 풀었는데 조금 자신이 없어서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뭐 정답을 고친다, 이럴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앞으로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손을 댄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푼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딱 그때 바로 그 문제를 일단은 내가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절대 실수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애초에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나에게 뭘 물어보고 있고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말고는 사실 딱히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끊어읽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4번 선택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끊고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어 끊고 인구 밀집 지역이 끊고 점차 하천 주변에서 산간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선택지에서 우리가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요. 첫 번째,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었는지, 두 번째,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점차 하천 주변에서 산간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도 대상 지역이 바뀌어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구 밀집 지역이 점차 하천 주변에서 산간 지역으로 바뀐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지에서도 정보 간의 관계로 정보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이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농지기간의 중심축이 범람원 기간에서 산간지역 개발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 하천 주변에서 산간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거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논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것이고, 그래서 하천 주변에 논이 있었으면 그쪽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다가 이제 논이 산으로 이동을 하면 다 논을 따라서 산으로 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만의 논리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하지만 지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예 배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지 정보 판단을 하실 때도 이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 물어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 하천 주변에서 산간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4번 선택지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정오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산재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특히 분익제, 정액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선택지에서 이제 끊어읽기를 한 후에 어떠한 것을 내가 정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것을 내가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답이 되는 선택지부터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5번 선택지. 자, 어느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 연도보다 2배로 늘었을 경우 이전 연도 수확량의 절반을 내기로 계약하는 정액제를 택하는 것이 분익제를 택하는 것보다 이윤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면요, 어느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 연도보다 2배로 늘었을 경우,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전 연도의 수확량을 절반을 내기로 계약하는 정액제를 택하는 것이 끊고, 분익제를 택하는 것보다 끊고, 이윤이 크다.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수확량이 이전에 2배가 됐다. 그래서 정액제를 선택을 할 때랑 분익제를 선택을 할 때, 그때 지대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 정액제가 무엇이냐, 분익제가 무엇이냐,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5번 선택지에서 정오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봤었던 선택지들처럼 그러한 정오 판단의 근거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액제가 무엇이다, 분익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5번 선택지를 정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5번 선택지는 간접적인 추론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 선택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출제장치 5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끌어올리는 선택지, 출제장치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지문에 산재시키는 경우,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이, 이것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지문을 읽고 얻게 되는 인상이나 선입견을 노리고 함정,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간접적인 추론 근거,
간접적인 추론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뭐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2021년도에 이거 가책형 기준으로 4번 문제죠. 그리고 뭐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이게 가책형 기준이었으니까 그 문제가 7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번호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죠. 7번인지 9번인지 헷갈려요. 아마도 7번이었을 겁니다. 잠깐만요. 1, 2, 3, 4, 6, 7. 네, 7번 맞아요. 그 문제. 그 별이 이제 별에서 어떤 입자가 탈출을 할 때 그 임계둘레 그리고 초기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문제, 그 문제가 간접적인 추론 근거가 쓰였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 나책형에 출제가 됐었던 또 문제 번호가 또 기억이 안 나네. 프로스펙트 이론 있죠. 예, 뭐 준거성 의존점.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있었어요. 수익을 얻으면 효용이 어떻게 되고, 손실을 입으면 효용이 어떻게 되고라고 하는 그 문제도 그랬었고, 그리고 17년도에 가책형 기준으로 3번 문제, 시간의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문제에서도 간접적인 추론 근거가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제외를 하고는 2017년 이후에 그럼 계속 좀 꾸준하게 한 문제씩 등장을 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출제 장치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네. 지문이나 그리고 또 선택지에 의미를 강조하거나 한정 짓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와 B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정오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선택지에서 모두라는 표현을 주고 안 주고, 이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 내가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 이 선택지가 담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라는 표현이 나오면 A랑 B 내가 다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쉽게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모두라는 표현이 없으면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문제를 체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꼼꼼함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맞추지만 나는 맞추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문의 문장 표현과 선택지의 문장 표현이 다릅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경우. 그렇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거예요.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우국공채 나책형 기준으로 2번 문제.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지 않고도 토지 사유제, 토지 공유제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저쩌고 이랬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제시가 됐었던 1번 선택지 그리고 2번 선택지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의 표현과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 표현이 다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5가지의 출제 장치가 일치 추론형에서 사용이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택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5번 선택지를 정오 판단하기 위해서 정액제, 분액제의 개념이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잡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익제는 지대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지대 종류에 이제 분익제, 정액제가 있는데 수확량의 절반으로 나누어 갖는 것, 그리고 정액제는 일정액을 지대로 이제 지불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가의 5번 선택지, 이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 연도보다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X, 지금은 EX라고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정액제를 냈을 때의 지대, 그리고 분익제를 냈을 때의 지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올해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지 이전 연도에는 어땠을까라는 것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전 연도의 수확량의 절반을 내기로 계약하는 정액제, 그러니까 정액제를 택하게 되면 이전 연도 수확량의 절반을 내기로 했으니까 2분의 1 X를 지대로 냅니다. 그런데 분익제를 선택을 하면요, 지문에서 분익제는 수확량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X만큼을 지대로 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윤이 되는 것은 내 수확량에서 지대로 내는 것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지대를 적게 내는 것이 나에게 이윤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윤이 훨씬 더 이 상황에서는 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번 선택지를 좀 볼까요? 4번 선택지. 자, 4번 선택지. 루손 지역의 농민들이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던 것은 끊고, 정액제를 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끊고, 분익제를 택했을 때보다 끊고 작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지를 끊어 읽으신 다음에 루손 지역의 농민들이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는지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액제를 선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리고 분익제를 선택했을 때 생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래서 그게 다 언급이 되고 있다면 둘간의 정도 비교가 가능해서, 그래서 정액제를 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훨씬 더 작다고 느껴졌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에서요, 이 루손 지역에서 농민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작농들에게 분익제하에서 부담하던 평균지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를 했고,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이는 이전 연평균 수입의 2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농민들이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꺼렸어요. 자, 그래서 정액제 자체에는 일단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안에 깔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꺼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액제가 아닌 분익제의 경우에는 아예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없다고 느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언급 안 되어 있잖아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분익제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생계에 대한 위험성을 아예 느끼지 못했는지, 아니면 느끼기는 했지만 좀 뭐 이렇게 작다고 느꼈는지 더 크다고 느꼈는지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액제를 택했을 때의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분익제를 선택했을 때의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똔똔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지금 여러 대상 간의 정보 비교라고 하는 것을 정보 간의 관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굉장히 오랜만에 정보 간의 연결을 묻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 여러분들의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뭐 이제 그 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을 3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그걸 또 요렇게 분류를 해서 야, 이 첫 번째, 두 번째 패러다임은 이런 걸로 부를 수 있고 또 이 패러다임은 이런 걸로 부를 수 있고 라고 해서 개념을 막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기는 해요. 그런 내용도 아니기는 한데, 선택지 끊어읽기를 이럴 때,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지문에서 여러 개의 개념, 5개의 개념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과학 소재 지문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개념, 이거 여러분들께서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면은 좀 잘 보이시잖아요. 이 글자 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러 찾으러 가세요. 실전에서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이제 하시면서 표현적인 부분에 매몰이 될까봐 이러한 연습 방법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내용을 읽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5번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카운터 펀치가 엄청 날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매력적인 오답이 제시가 되어 있는 선택지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정보 판단의 근거가 쫙 흩어져 있어가지고 선택지 정보 판단하면서 고생을 시킨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를 푸실 때에도 힘드셨을 것 뻔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이랬을 때 내가 정말 독해를 잘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 하지 맙시다. 내가 독해를 완벽한 상태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냥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빨라요. 맞잖아요. 그쵸? 스킬로 다 비빌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면은 이게 주어다.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개념 덩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글자를 찾아가세요. 글자를.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문제, 좀 복잡하게 지문이 막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출제를 할까,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하지는 말고 그래도 글자 덩어리를 찾아 나가시면은 문제를 해결을 하게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 사실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연습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글자 덩어리를 찾아가십시오.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요,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은 끊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끊고, 사회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이라는 것, 그것만 정보 판단의 개념으로, 근거로 확인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실 때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라기보다 내용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독해 기준을 잡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키워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만 잡아 나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용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글을 못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겨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눈에 글이 안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등장하는 5개의 개념이 있고, 걔네가 바로 독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독해 기준을 잡았을 때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문단에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패러다임에 해당이 돼요. 그럼 거기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것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했다? 딱히 언급 없어요. 그쵸? 사회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딱히 언급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사회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 무엇일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정보 간의 연결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선택지 후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독해 기준 잡고 정보 판단의 근거 바로 확인하고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냐 아니냐, 없다?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2번 선택지. 자, 이 2번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내가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제가 좀 썼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셨느냐?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것이냐? 자,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은 끊고, 공공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 보다 끊고,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끊고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첫 번째 패러다임이랑 두 번째 패러다임을 묶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선택지 후단 부분이 어떻게 끝나나요?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도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다임이나 두 번째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공공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 못해서 아 그러면은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아,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 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는 건가?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포함해야 되나? 이렇게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시면 이 선택지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시잖아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패러다임을 내가 정보 판단의 근거로 잡으면 된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공공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게 바로 두 번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도 정보 간의 연결을 나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정보 간의 연결을 지금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선택지였어요.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은 끊고, 공중이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심미적으로 디자인하여 끊고, 미술과 실용성을 통합하려는 활동이다. 자,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은요, 마지막 문단에서 세 번째 패러다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문단에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마지막 문단에서 세 번째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시면 미술과 실용성을 통합하려는 활동이다. 실용성에 대한 내용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되네?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들어오면 단어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습도 되셨고 그리고 독해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독해 뭐 딱히 잘 하지 않고도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예, 너무 스킬적인 부분에 매몰이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예, 제가 그동안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던 거였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학 소재 지문이 등장하면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원인과 결과. 그걸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선택지 정보 판단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이 원인이고 어떠한 것이 결과가 되는지를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 소재 지문이 등장을 했을 때도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죠. 문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학 소재 지문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많이 힘들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특정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과학 소재 지문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용어를 외국어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시면 돼요. 정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가시고 그것 주변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정보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시면서 이 선택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선택지 보시면은요. 약 섭씨 140도에서 끊고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하며 끊고 팝콘 향을 내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었고요. 우리가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것은요. 약 섭씨 140도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한다. 이게 원인이 되면 팝콘 향을 내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걸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언어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에서요. 선택지에서 무엇 하면이라는 표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전담 부분을 원인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처리를 하시면 돼요. 논리 파트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조건 명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도 지금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도 지금 이 1번 선택지 정보 판단의 근거가 좀 산재해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약 섭씨 140도에 도달할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은
음식에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된 긴 사슬 끝에 있는 당이 다른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과 만나서 반응을 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포도당이 어떠한 것과 만나서 팝콘 향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자, 이것은 중간 약간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당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아세틸피룰린은 팝콘 향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 시스테인 그리고 아르기닌 이게 지금 다른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인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왜 모르나요? 첫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 마이야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포도당이 무엇과 만나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느냐라는 내용이랑 유기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보면은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시스테인 그리고 아르기닌 이것이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추론은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5급 공채 PSAT에서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번 선택지는 이렇게 정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2번, 3번 선택지는 이것도 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4번 선택지의 경우에는요.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는 끊고 요리의 색을 결정할 뿐 끊고 암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선택지죠.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가 요리의 색을 결정하느냐,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가 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단의 정호 판단의 근거가 있죠. 이 아크릴피딜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시스테인이랑 만나서 반응할 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데 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여러 맛분자들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아미드와 같은 분자들도 소량이나마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멜라노이딘 계열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는 이제 갈색빛을 띠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음식이 갈색을 띠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가 암을 유발하는 그 분자 발암물질 하나인 아세틸아미드와 같은 이런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지문에서 언급 안 하고 있어요.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을 유발하는데 관여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간혹 그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이 문제는 문장 수정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5급 공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문장 수정 유형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등장을 한 거거든요. 2020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정답률이 제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독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가지시게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빈칸 추론 유형. 빈칸 추론 유형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부분의 정호 판단의 근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지 그것과 더불어서 그 지문의 문맥의 흐름까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언제나 문단별 중심 내용, 지문 전체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빈칸 추론 유형이 좀 많이 힘들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수정 유형도 좀 많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그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 문제에서 그 시험 문제를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정답이 되는 선택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그 밑줄 쳐져 있는 정답인 밑줄, 문장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오 판단의 근거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정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문장 수정 유형은 나오면 좀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손을 안 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수정 유형은 여러분들께서 스킬로 비비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것도 스킬로 비비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들,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출제자가 정오 판단을 요구할 때요, 당연히 정오 판단의 근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밑줄 친 문장 그리고 그 주변에 일단 확실하게 주긴 줘요. 정오 판단의 근거를 분명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유형은 뭐 간접적인 추론 근거가 제시가 돼서, 간접적인 정오 판단의 근거가 제시가 돼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정오 판단의 근거가 내 눈에 확실하게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 내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정오 판단의 근거, 이 선택지, 이 문장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판단하게끔 해주는 단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단서는 다른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세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쭉 살펴보면,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진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하는 원생 생물이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생존에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더 유리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그래서 와편모충이 이제 요강류라고 불리는 동물을 한테 잡아먹히는데, 이 와편모충이 만든 빛은 요강류를 잡아먹는 어류를 유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때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요,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보다 그들의 포식자인 육식을 하는 어류에게 잡아먹힐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방출하는 일부 원생생물이 그렇지 않은 원생생물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되죠. 자, 그러면은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애들이랑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요, 발광하는 와편모충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겠죠. 이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광하는 와편모충이 발광하지 않는 애들보다 덜 잡아먹힌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발광하는 와편모충의 포식자가 그들의 상위 포식자한테 많이 잡혀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만을 잡아먹는 요강류보다 잡아먹힐 위험성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요,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만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훨씬 더 잡아먹힐 위험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1번 선택지, 잠깐만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발광하는 와편모충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 얘네를 잡아먹는 요강류가 생존에 더 불리하고 그들의 포식자한테 더 많이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수조의 절반에는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넣고 다른 절반에는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방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요강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고 그리고 가시고기는 요강류를 잡아먹게 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수조 속 살아남은 요강류의 수를 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그들의 포식자인 육식을 하는 어류에게 잡아먹힐 위험성이 더 높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실험의 결과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가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의 수를 세야 돼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강류의 수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편모충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요강류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실험의 방식을 둬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도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걸 놓치시게 되면 아, 이거 뭘 세야 되는 거지? 알 수 없는데. 뭐 와편모충의 수를 셀 수도 있고 요강류의 수를 셀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어떠한 것이 훨씬 더 잡아먹힐 위험성이 높다 낮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실험의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2번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와편모충의 수를 센다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 요강류의 수를 세는 것으로 그대로 이제 놔둬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가 예상과 같았다. 가설이 제대로 검증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가시고기는 수조에서 빛을 내지 않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보다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에서 요강류를 더 적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에서 요강류를 더 적게 먹을까요? 지금 보시면 지문에서요. 빛을 내는 애들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그 말은 빛을 내는 애들을 먹는 그 포식자가 더 많이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에서 요강류가 더 많이 잡아먹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에서 제시해 놓은 것처럼 수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볼게요. 이러한 결과는 원생생물이 자신을 잡아먹는 동물에게 포식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잡아먹히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했고요. 리을, 요강류에게는 빛을 내는 와편모충을 계속 잡는 것보다 도망치는 편이 더 이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강류가 빛을 내는 와편모충을 계속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요. 가시고기에게 잡아먹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만약 우리가 생물을 발광하는 원생생물이 자라고 있는 해변을 밤에 방문한다면 원생생물이 내는 불빛을 보게 될 것이다. 원생생물이 내는 빛은 포식자인 육식동물들에게 원생생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근처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자, 포식자인 육식동물들에게 원생생물이 빛을 반짝반짝 내요. 그럼 이것은 나를 잡아먹는 애들이 여기 주변에 있어 라는 신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포식자들이, 상위 포식자들이 와가지고 그 빛을 내는 원생생물들을 잡아먹으러 오게 되고, 그래서 나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됐어요. 세상에 진도 언제 다 나가나.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휴식 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